네,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과학의 김순초입니다. 오늘 이론 강의 두 번째 강의잖아요. 저번 시간에 한 거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공부는 하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과학에서 탐구 과정이란 무엇이었는지, 탐구 과정으로 얻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들 어떤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이 얻어내야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통합 탐구 과정.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탐구를 설계하고, 그리고 수행을 한 다음에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가정한 사실이 맞는지 알아보는 결론 도출까지.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단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배운 내용 뭔지 기억하시나요? 지구계. 지구계의 5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들 상호작용하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탄소도 우리 지구에서 순환하고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요. 2학년, 3학년 과정 쭉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과정 남은 거 뭐가 있었죠? 네. 나와 있는 내용, 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권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모든 영역들을 수권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수권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빙하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빙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바로 제가 빙하는 이런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앞의 내용, 빙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얼마만큼 지구에 분포하는지를 간단한 표를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원래 있던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수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해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바닷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시켜요.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게 기출이 됐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닷물이다 라고 하는 거. 기출문제에 기출이 됐으니까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기출문제에 기출이 될 만한 내용, 빙하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존재하고 있는 물은요. 육지의 물입니다. 육지의 물은 그 다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바닷물은 약 97.2%,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인 우리가 말하는 담수라고 하는 내용은 2.8%예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구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디에 있냐? 대기 중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변화해서 수증기로 존재하는 그 대기 중의 수증기 약 0.001%이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지금 알아본다라고 했었죠? 빙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요. 이 중에 빙하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빙하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육지물인 2.8% 안에 빙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육지물은 빙하만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빙하가 약 2.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육지의 물 중에. 그 다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하수로 0.62%네요. 자, 마지막에 포함되고 있는 거 호수와 하천의 물은 약 0.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빙하. 2.15%에 차지하고 있는 빙하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근데 우리 상상이나 했어요.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게 빙하라고 했던 사실, 조금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빙하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빙하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하라고 하는 내용요, 알아봐야 돼요. 빙하, 빙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옛날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접했어요. 어렸을 때 어디 나왔어요? 네, 둘리가 타고 왔던 그 빙하. 네, 그 빙하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윗부분은, 바다 윗부분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되게 작지만 아랫부분에는 되게 많은 양의 얼음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마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둘리 어디서 타고 왔죠? 바다 밑에 존재했었죠. 빙하 아래쪽에 같이 묻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 빙하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두꺼운 얼음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빙하는 추운 지방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얼음은 지금 여기에 얼음을 만들 수 없잖아요. 왜죠? 온도가 얼음을 만들기에 네, 온도가 높아서 그랬기 때문에요. 그러면 빙하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빙하가 만들어지려면 산이 존재해야 돼요. 산 꼭대기는 산 아랫부분보다 온도가 낮게 돼요. 그래서 산 윗부분에 온도가 낮은 지역에 눈이 쌓이게 되면 그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어중간한 산 높이가 아니라 아주 높은 산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있는 얼음이, 눈이 빙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야 돼요. 그러면 그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두껍게 쌓이게 되면 그런 조건을 거쳐서 그러면 위에 있는 눈의 무게로 인해서 단단해집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퇴적암을 만들 때의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그쵸? 단단하게 눌려요. 그러면 밑에 있는 눈이 많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단단하게 굳어지니까 눈은 원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눈은 뭐예요? 상태 중에 세 가지 상태 중에 얼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계속 뭉쳐져서 커다란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얼음부터 계속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겠죠. 단단해지면 빙하에 얼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빙하가 형성이 되면 이 빙하가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빙하가 쌓였어요. 그러면 이 빙하는 무거워요. 눈보다 훨씬 더 무겁단 말이에요. 얼음 덩어리니까. 그러면 이 빙하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쑥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중력 때문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빙하가 떨어지게 될 때 높은 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직권에 속하게 돼요. 땅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뭐 자갈이나 모래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밑에다가 깔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땅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돌멩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돌멩이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깎이게 돼요. 그쵸? 뭐 때문에 깎이게 돼요? 빙하 밑에 같이 쓸려져 내려오면서 다른 것들과 부딪히면서 요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돌들이요, 원래는 퇴적암에 의해서는 무거운 돌멩이는 아래쪽에, 그리고 가벼운 돌멩이는 위쪽에 쌓이는 현상으로 퇴적암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뭐냐면 빙하라고 하는 거는 얼음이 만들어져서 이 밑에 있는 돌멩이들, 같이 존재했던 이 돌멩이들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큰 돌멩이도 있고요, 작은 돌멩이들도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럼 빙하는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너는 크니까 같이 내려가, 작으니까 나중에 내려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이 뭉쳐져서 같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 떨어진 돌은 이렇게 큰 돌도 있지만 작은 돌도 있어요. 그래서 큰 돌과 작은 돌이 섞여져서 산 밑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옛날에 빙하가 만들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지만 빙하가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녹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멩이의 집합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요? 빙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태석은 큰 돌멩이와 작은 돌멩이가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빙하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럼 이 빙하를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딱 추출을 해냅니다. 자, 빙하 코어라는 건 뭐냐면요. 빙하 안에다가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일정한 지름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지하 깊숙이, 그러니까 빙하 끝까지 쭉 내려가지고 그 뽑은 그 내용을 쭉 뽑아낼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해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박이 있어요. 그 수박 안에 내가 수박 안에 있는 수박을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일정한 맛을 보기 위해서 잠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깊숙이 구멍을 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맛을 보는 거예요.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깊지만 두껍지만 우리가 두꺼운 그 빙하 안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얼음 기둥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음 기둥을 뭐라고 부르냐면 빙하 코어라고 하죠. 이 빙하 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세 가지로 우선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자, 첫 번째, 빙하가 만들어질 때 주변에 있는 공기도 같이 뭉쳐져서 그 안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 성분은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의 공기의 성분인 거예요. 이 안에 공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산소도 있을 수 있고 질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알아둬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다면 옛날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요만큼, 주먹만큼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이거보다 작아졌어. 또는 지금은 이거보다 많아졌어. 라고 예측이 된다면 환경과 연결을 시켜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는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가루를 내가 만약에 빙하 코어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 꽃가루를 분석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물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분석하면 예전에 살았던 식물들 그리고 그 식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화산이 분출이 됐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체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용암도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재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화산재가 이 높은 곳에서 눈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빙하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화산이 분출되면서 그 분출된 화산재가 같이 뭉쳐졌다. 빙하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그 산은 화산 활동이 언제 일어났고 화산 활동 결과 어떤 것들이 방출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옛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네. 얘는 계속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은요. 빙하 속 공기의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우리 지금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기후협약 조건, 기후협약이라는 것도 온 나라의, 지구상의 나라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기후협약 이런 것들을 서로 조성하게 됐죠. 그래서 공기의 성분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하 속 공기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표로 나타낸 거예요. 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연도를 나와 있는 건데요. 연도는 몇 년 전을 나타내고 있는 거여서 40만 년 전이 오른쪽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도는 더 오래된 거다. 예전 거다. 그리고 현재는 이 부분과 가깝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는 두 가지입니다. 세로축에 해당되는 위의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ppm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ppm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가 너무 적으니까 나타낸 수치이지요. 10의 6승분의 1. 자, 그 다음에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연도가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에는 기온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연관시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현재 그리고 기온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기온도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다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지구상의 기온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과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빙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 현재의 기후 변화도 내가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빙하 속의 이산화탄소 양이 적었는데 현재는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자는 그 방안으로 기후협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 많이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지구온난화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기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지금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거입니다. 요거 공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구온난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네, 수권에서 빙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요. 이제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요. 2학년 과정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3학년 과정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는 각 과정이 2단원에서 1단원으로 합쳐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시켜야 되는 거, 지금 과학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연관시켜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원은 어디의 영역에 속해 있냐면 물리 영역, 에너지 영역에 속해 있고요. 그 단원의 이름은 일과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과 에너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과학에서의 일, 그리고 이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진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또는 내가 휴대폰을 듣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뭘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해내냐면 주로 대부분이 네, 화석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석연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걸 만들어지는데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화석연료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연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문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연료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한 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또 찾아내서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사용 후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내가 얻어내려면 기다리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연료를 얻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연료를 얻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화석연료는 내가 캐내야 되니까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훼손돼서 얻은 그 화석연료를 내가 이제부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한 후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 사용할 때 뭐가 배출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금방 배웠잖아요. 이산화탄소 뭐랑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죠? 환경, 지구온난화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 다른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나온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뭘로 분류가 될까요?
네, 두 가지 용어를 합한 거예요. 하나는 신에너지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신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에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석탄액화 및 가스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얻는데, 물론 이때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내가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아까 화석연료는 다시 한번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생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내가 에너지를 찾아보자 라고 한 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고요.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읽어볼게요. 우선은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보자. 또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보자. 그러면 이때는 태양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풍력 에너지입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 내가 발전소를 설치해 놓고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게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지열 에너지는요, 땅에서 얻는 에너지예요. 땅속 깊숙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열, 느낄 수 있는 거 뭐 있죠? 온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열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에너지로 사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에서 얻는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는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태울 수 있는 폐기물, 주변에서 많이 내가 버려지는 그 폐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료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력, 또 뭐가 있을까요? 조력,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게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화석 연료에 비해서 얻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사실은 단점이라고 하지 않고 보완할 점이라고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알아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신재생 에너지의 큰 장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화석연료가 우리한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중에 하나, 계속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사용해도 돼요. 화석연료는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용해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용해도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경 친화적인 청정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은 보완할 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보완할 점이 남아있냐면, 자,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발전소는 엄청나게 크게 설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일부 에너지원의 발전소는 세워져야 되는 그 조건, 장소,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태양열, 태양광은 태양이 있는 곳에, 그리고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보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부터 많이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내용에서는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이러한 내용,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구나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3학년 과정 중에 첫 번째 단원인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을 조금만 알아볼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3학년 과정은 1학년 과정과 마찬가지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통틀어서 보면요. 3학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낯설어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나머지 강의는 3학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요. 물질 영역, 즉 화학 영역에서 포함되는 새로운 내용은요.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건요. 여기에서 규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원소의 기호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 쓰는 연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맞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는지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는 단원이고요. 이 내용이 사실은 고등학교로 올라갔다가 예전에 다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간단히 배우고 온 내용이에요. 뭐냐면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에 더하기 플러스 산화 환원 반응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깊이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생명 영역, 생물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전과 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전, 사람의 유전 뭐 아시죠? 그 다음에 진화의 과정, 진화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이란 단원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과학을 마무리를 할 때, 중학과정을 마무리를 할 때 과학과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단원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 단원이 과학과 인류 문명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넘어간 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단원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전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추가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왜 이 내용을 제가 집어넣었냐면 이 내용이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넣었으니까요. 저랑 같이 검토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변화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물질 변화라는 거랑요. 하나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물질 변화, 화학 변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각각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보면 물질이 변화할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물질이 변화되어야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달걀 껍질이 깨진다. 그럼 달걀을 이루고 있는 성분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자, 달걀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유리창이 깨진다. 자, 유리창을 이루고 있는 성분 변하나요? 유리창이 깨진다고 해서 다른 물질로 싹 변하나요? 유리가 갑자기 의자가 됐다가 나무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아니죠. 자, 모양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자,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자, 물이 됩니다. 그럼 물과 얼음은 달라요? 물론 모양은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얼음과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질이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물이 끓는다. 물이 끓으면 뭐가 돼요?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돼요. 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됐어요. 아까 마찬가지예요. 변화됐지만 성질은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상태 변화라고 하고요. 상태 변화 단원에서 이미 배웠을 거예요. 이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얘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요. 물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녹일 거예요. 첫 번째는 설탕을 넣어 볼 거고요. 소금을 넣어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럼 설탕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설탕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소금물이 됩니다.
자, 물은 우리가 맛을 봤을 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설탕과 소금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맛봤을 때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단맛이죠. 그러면 설탕, 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찍어서 맛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맛이 느껴지나요? 네, 단맛. 설탕의 고유한 성질인 단맛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그냥 찍어 먹어봐도 짠맛. 소금 물을 만들어서 내가 찍어 먹어보아도 짠맛.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얘는 용해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리 변화는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분자도 있을 수 있고 원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원자를 표현하는 원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원자로 표현이 됐네요. 그쵸? 자,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이 배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원자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분자 자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얘는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해서 얼음이 물이 되고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소금물이 되고 설탕물이 되느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화된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자,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되면요.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돼요. 얘를 얼음과 물보다 고체와 액체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의 입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기체들은 제가 여기다 하나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3개씩이지만 기체는 분자들의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여기다 하나를 표시하고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멀리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간격만 변화하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화학 변화라는 내용입니다. 물리 변화는 화학 변화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화학 변화는 물질이 변화할 때 처음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변해요?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성질이 변화하는지 그 성질이 변화하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생활의 예를 한번 도입을 시켜볼 거예요. 자, 어떤 예가 있느냐? 첫 번째, 금속이 있다. 반짝반짝했던 철이 갑자기 녹슬었어요. 그러면 겉에가 검게 변하면서 거칠게 변하겠죠. 이러한 현상이 화학 변화입니다. 다른 물질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물질이 연소한다. 자, 나무를 놓고요. 연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을 붙였다라는 의미예요. 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나요? 연소가 끝난 후에도? 아니죠. 하나는 재로 변했다가 나머지는 공기로 공기 중으로 기체로 날아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에 속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음식물이 부패한다. 음식물을 그대로 놔뒀는데 상했어요. 점점 상합니다. 점점 상해서 부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색도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냄새도 나고요. 냄새가 나면서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변화에 속한다라는 거죠. 물론 음식물이 부패하기 이전의 상태인 발효의 상태도 화학 변화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사과의 색이 공기 중에 두었더니 갑자기 갈색으로 변화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요.
무언가가 변화가 돼서 색이 변화되거나 기체가 발생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 다음에 연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전부 다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성질이 변화하게 된다. 왜 성질이 변화하게 될까? 왜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될까?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까 원자들의 배열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와는 다르게 얘는 원자들의 배열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자들의 배열이 변화하게 되면 원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루고 원자들 몇 개가 모여서 분자를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이 분자들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분자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분자들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분자가 형성이 되면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종합을 하면요. 물리 변화는 원자의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화학 변화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수가 변함이 없으면 질량도 같이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원자의 종류도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원자 간의 결합이다. 물리 변화는 변화가 없고요. 화학 변화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는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화학 변화는 변하게 돼서 따라서 성질도 변화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단원에 대한 내용은요. 저랑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풀 테니까요. 그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질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성질 변화가 없다. 성질 변화 없는 거 찾아볼게요. 자, 물이 끓는다. 그러면 물이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한다. 요거 기화인데 기화는 뭐의 표현이 되죠?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얘 물리 변화 맞는데요? 그럼 나머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나머지가 아니면 1번이 확실한 거예요. 자, 2번. 달걀을 삶는다. 달걀을 삶으면 액체가 변화가 돼요.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단단한 고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질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뭇잎이 색이 변한다. 아까 색이 변하면 화학 변화라고 했죠. 네, 얘도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반딧불의 몸에서 빛이 난다. 갑자기 동물의 몸에서 빛이 나는 현상. 네, 무언가를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제는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화학 변화는 여러 가지 있어요. 성질이 변화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껍이 깨진다. 얘는 모양이 변화하는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종이를 태운다. 태운다. 뭐에 해당이 되죠? 네, 산소와 반응한다. 연소한다. 얘는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우유가 상해서 냄새가 난다. 우유가 상해서 냄새가 난다. 상해서 냄새가 난다.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나프탈렌의 크기가 작아진다. 나프탈렌은 고체 물질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뭘로 변화가 되죠? 기체로 변화가 되는 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승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니까 물리 변화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다 맞았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빙하 내용. 네, 1학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빙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공기 중에 구성 성분,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지구온난화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신재생에너지. 뭐에 불편함을 겪고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했다? 화석 연료.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을 시키느냐?
계속 사용 가능하고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물질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와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특징들, 예시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현상과 관련지어서 화학 반응이 무엇이 있는지 화학 반응식을 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